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9월 8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4건, 그리고 오늘 소개할 명시는 The Sum of Life, 롱펠로의 시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Payrolls rose 22,000 in August, less than expected, in further sign of hiring slowdown. CNBC 뉴스 보시죠. 8월 중 미국의 고용이 2만 2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예상 7만 9천 명, 그리고 7월 중에 7만 9천 명 증가보다 크게 하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 보고서에서 지난 6월, 7월 고용 보고서를 대폭 수정하였는데요. 6월 중 고용은 당초 2만 7천 명 증가해서 1만 3천 명 순 감소로 전환되었습니다. 7월 중 고용은 7만 3천 명에서 7만 9천 명 증가로 수정되었습니다. 6월 중 고용 1만 3천 명 감소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오른쪽 상단 그래프는 지난 4년간 취업자 수 추이인데요. 계속 감소하고 있죠. 실업률은 4.3%로 올랐습니다. 지난달보다 0.1%포인트 올랐는데요. 4.3% 그 자체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무엇보다 광의의 실업률, 파트타임과 취업 포기자를 포함하는 광의의 실업률은 8.1%입니다.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고요. 이 8.1%는 2021년 10월 이래 최고입니다. 이민 규제 탓에 취업이 줄고 그리고 취업 포기자도 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취업을 하려고 나서면 체포되기 때문이죠. 업종별 고용 동향을 보면 의료 서비스 부문이 3만 1천 명 증가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이 사회보조 1만 6천 명입니다. 그러나 도매 부문은 1만 2천 명 감소하고 제조업도 1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정부 부문도 1만 2천 명 감소했는데요. 공무원 급여 삭감으로 채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3% 상승했는데요. 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3.7% 상승했습니다. 급여가 낮은 외국 취업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군요. 경제활동 참가비율 파티시페이션 레이트는 62.3%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8월 고용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노동시장이 그 소프트 랜딩이 정착되지 않고 갑자기 활기가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 트럼프 정책의 역효과가 나타난 것도 있다고 봅니다. 즉 불법 입국자 단속으로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고율 관세로 인해서 기업의 고용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고용 보고서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 통계 책임자를 해고했죠. 그런데 이번 달 고용 통계는 전달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고용 통계를 조작하였다는 말이 어불성설이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노동 통계 책임자로 헤리티지 재단 출신을 내정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에서 지금 트럼프 정책 기한이 많이 나오죠. 시장 반응은 장 초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가 급상승하고 국채 수익률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장 후반에는 경기 침체의 우려가 나옴으로써 주가가 혼조를 이루고 국채 수익률은 그대로 급격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패드워치 트래커로 본 기준금리 전망을 보면요. 9월 17일자 FOMC에서는 25bp 인하 확률이 89%로 절대적이고요. 50bp 인하 확률도 11%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12월 10일자 FOMC에서는 25bp 인하 확률이 1.9%밖에 안 되고 50bp 인하가 25.1%, 75bp 인하가 65.3%로 가장 높습니다. 1%포인트 인하 확률도 7.7% 확률입니다. 대체로 올해 이제 그 3번 남은 FOMC에서 25bp씩 3번으로 나눠서 인하를 할지 그건 두고 봐야겠습니다. 염준 입장에서 보면은 17일 FOMC에서 25bp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고요. 그 근거는 이제 현재 물가 위험보다 경기 침체 위험이 더 커진 상황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잭슨 홀 그 심포지엄에서 파월 의장이 물가 위험보다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는 것을 지금 워치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 그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트럼프의 고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은 소위 그 스태그플레이션 침체로 갈 수가 있거든요. 연준은 이 때문에 앞으로의 그 물가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패드워치 트래커로 본 연준 금리 예상을 표로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7사 FOMC에서는 지금 89.0%로 25bp 인하가 거의 확실시됩니다. 50bp 인하 확률도 11%까지 올라갔는데요. 일주 전에는 0%였습니다. 고용 보고서 영향 때문이죠. 네, 그 오른쪽 표 12월 10일 FOMC에서의 그 기준금리 확률을 보면요. 현재보다 75bp 낮은 3.50 내지 3.75% 이 기준금 타겟 레이트가 65.3%로 가장 높은 확률입니다. 연말까지 25bp씩 세 번으로 하든지 75bp 내린다는 거죠. 한 달 전에 비해서 구간별 그 전망이 많이 달라졌죠. 지난주 그 고용 보고서의 충격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수석 고문들이 10월 에이펙 회의 참석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는 10월 31일부터 11일 1일까지가 정상들 회의입니다. 그보다 사나를 앞서서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고위 관료 회의가 진행됩니다. 주요 의제를 보면은 Connect, Innovate, Prosper를 이렇게 주제로 했다는데요. 소위 연결, 그리고 혁신, 그리고 부흥을 주제로 했고 무역 장벽 완화, 공급망 회복, 디지털 인프라 확충, 첨단 기술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에이펙은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입니다. 여기서 기사에서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참가 목적을 보면은 우선 중국 시진핑 주석과 회동이 주 목적입니다. 중국과 풀어야 할 상호 간세 문제, 교육 관련 현안 등 협상할 양이 많죠.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145% 상호 관세를 책정해 놓고 있는데 최근에 11월까지 다시 또 적용을 유예했죠. 중국도 보복 관세로 미국에 대해서 120% 품목별 보복 관세를 매겼다가 현재 적용을 대부분 연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인도 등과 단합해서 트럼프한테 잘 넘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안달이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현재 서로 확정된 일정은 없고요. 다만 지난달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대동하에서 중국을 방문 초대한 바가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대통령 그 방미 시에 비타길 사항이 많았죠. 협상이 잘 되었다고 했지만은 자동차 관세 25%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대미 투자 약속도 했지만은 어떻게 그 절차 등이 공식적으로 서명이 된 게 없습니다. 지난주에 그 미국 당국이 불법 입국자 단속 명목으로 현대자동차 그리고 LG전자 현장 공장을 이렇게 급습해가지고 사람들을 묶어가는 게 아마 압박용으로 쓰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타국 방문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을 얘기하겠죠. 다음 목적으로 트럼프는 미국의 그 월드 리더 이미지를 부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은 중국 전성절 행사라든가 브릭스 정상회의 등을 통해서 그 중국과 러시아의 그 세계 리더 이미지를 많이 부각시켰죠. 그리고 북한 김정은과 회동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염원이 노벨 평화상 수상 그리고 미국 러시모아산의 5번째 조각되는 대통령 상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현재 러시모어 산에는 조지 워싱턴, 제퍼슨 대통령, 링컨 그리고 로즈벨트 대통령의 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지금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네, 지난 9월 3일 중국 전성절 행사와 관련해서 2015년 그 전성절 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성절을 참가해서 열병식도 참가했죠. 근데 25년 9월 3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같은 수준의 자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5년 당시에는 한중 교역 비중이 최고조였죠. 중국의 수입품 중에 한국의 비중이 제일 높았죠. 또 한편으로는 사드 배치 관계로 반한 정서가 또 키워지고 있을 때입니다. 실리 애교가 필요할 때였죠. 당시 박근혜 정부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연계한다는 구상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사진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보이고 왼쪽 두 번째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죠.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그 전성절 참가 의의는 반서방 결속을 과시했고 러우 전쟁 과중이고 그 삼각 동맹으로 고립을 탈피한다는 이런 외교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김정은은 우대했지만은 실익이 별무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15년 당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극진했습니다. 대중국 중간재 수출로 한국의 경기가 많이 좋아졌고 중국 경제도 아주 큰 폭 성장할 때였죠. 청와대를 방문해서 연설할 때가 기억나는데요. 아주 그 대단한 환영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단신입니다. 일본 시게루 이시바초 수상이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자민당의 연이은 선거 패배 책임입니다. 선거 결과 자민당은 하원 의원도 과반수가 미만이 되고요. 상원 의원도 과반수 미만이 되었습니다. 상원 의원 선거는 최근 7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한 불만 여론도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쌀값이 2배 폭등하는 등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속상은 취임한 지 11달입니다. 작년 10월에 취임했거든요. 그 1년 미만에 이제 당 총재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는 차기 수상 선임 시까지는 수상직을 수행하는데요. 자민당은 총재 재선출 절차를 진행하겠죠. 일본은 다수당 총재가 수상을 겸임합니다. 네, 세 번째 단신. EU 집행위원회 EC가 구글에 29억 5천만 유로 반독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광고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방해한다는 거죠. 부당하게 구글이 선호하는 특정 광고에 혜택을 주고 이로써 그 다른 광고주 그리고 광고 제공업자 등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이 씨는 그 부당 경쟁 관행 중지도 요청하였는데 60일간 그 대응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이 씨 벌금 부과는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에 나왔습니다. 미국과 협상 결과 유럽 자동차는 25% 관세율을 15%로 절하했죠. 아시다시피 일본도 이시바 방미 후에 25%를 15%로 절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은 25% 적용 상태입니다. 트럼프 방한 시 절하하던가 대신에 트럼프가 뭘 요구할지가 궁금하군요. 구글은 그 즉각 부당한 벌금 처분이라며 항소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주 초에 미국 법원이 구글에 대한 반독점 금지와 관련해서 구글에 매우 유리한 판결을 하였죠. 그 결과 그 구글 모회사 알파벳 등과 그리고 다른 기계 관련 주들이 주가가 급등하였습니다. 앞으로 그 화해 조정을 통해서 벌금액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그 기술주 관련 회사들이 백악관을 방문해가지고 저녁 만찬을 하였습니다. 트럼프 부인 그 멜라니아 트럼프의 그 호스트로 된 저녁이었는데요. AI 에듀케이션 태스크 포스와 관련된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구글 CEO 순다 피차이한테 지난주에 구글이 주가가 2,300억 달러나 올라서 축하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의당 기술기업 대표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법원 판결인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지난주 토요일 날 현재 그 국방부 명칭을 디펜스 디파트먼트에서 디파트먼트 워로 바꾸기로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나면은 명칭이 바뀌는 거죠. 펜타곤의 전사의 기품을 되살린다는 겁니다. 그 취지를 좀 곰곰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단신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입니다. 지난주 주가는 주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주말에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고용실적 발표로 혼조세가 가중됐는데요. 즉 고정 고용 부진으로 금리 인하가 커진 반면에 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부각되어서 주가가 혼조세를 계속했습니다. 기술적인 경우 주중 기술기업에 대한 반독점 관련 소송에서 구글에 절대 유리한 판정이 나오면서 크게 급등한 결과가 기술주 주가를 양호하게 했습니다. 주간으로 다우는 0.33% 상승, S&P는 0.32% 하락, 나스닥은 1.01% 상승하였습니다. 국채 수익률의 경우 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기대로 주중 수익률이 꾸준히 하락하다가 특히 주말에 8월 고용지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서 국채 수익률이 아주 급락하였습니다. 10년물 수익률은 4.08%로 주간 15bp나 하락하였고요. 2년물 수익률은 3.52%로 주간 12bp 하락하였습니다. 향후 국채 수익률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채 발행 물량 증가, 힘겨루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 중에는 경제지표 중요한 게 많이 발표되죠. 고용지표 1년 수준분이 화요일날 발표되고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화요일날 또 발표됩니다. 소비자 물가 CPI는 목요일날 발표되고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는 금요일날 나옵니다. 현재 8월 소비자 물가는 헤드라인 CPI가 전년 대비 2.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는 1월 1일 최고입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코어 CPI는 3% 이상 놓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PPI는 전월 대비 0.3% 상승이 예상됩니다. 구간세로 인한 물가가 도매 물가부터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PPI가 점점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요일별 일정표입니다. 시간 나실 때 찬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개할 명시는 헨리 워즈월스 롱펠로의 The Psalm of Life, 인생 예찬입니다. 부인 사후에 여생을 생각하며 쓴 시인데요. 짧은 인생 궁금하게 살지 말고 추구하며 성취하면서 능동적으로 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3 때 영어 선생님께서 외우라고 해서 아직 위에 있는 문장은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